오늘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허정욱 교수, IT 분야,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자, 허정욱 교수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참 리액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림대에 임용돼서 작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만나서 재밌게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각종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나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인공지능 기술은 완벽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문이과를 통틀어도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술이 허점은 없는지, 이게 완벽한 기술인지,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인공지능 공모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강연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차는 이제 파트 1, 2, 3로 나눠서 첫 번째로 제가 하는 분야인 컴퓨터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완벽한지 그리고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컴퓨터 시각 개요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용어예요. 시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이 있고 보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생명체들이 자연스럽게 몇 천만 년, 몇만 년 동안 진화해 가면서 이 눈이라는 시각 구조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벌이나 파충류, 심지어 문어 같은 연체동물까지도 이렇게 시각이란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물체를 보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눈을 달아주고 그 컴퓨터가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시각이라는 걸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체가 어디 있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에서 다른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사례들도 컴퓨터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 같은 거를 하셔서 막 검색을 했을 때 사진이 막 뜨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이미지나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진이 여러분들의 검색어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주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인데 1960년대에 사람이 첫 번째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인데 1960년대부터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은 복잡한데 네, 제가 봐도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별로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어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사람들이 컴퓨터한테 눈을 달아주자. 그래서 그 눈으로 뭔가를 이해해보자라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도를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사람들이 물체를 사진 속에서 찾아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사람이 있다, 개가 있다, 고양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네, 지금 막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웹상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이미지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2015년에는 컴퓨터가 사진을 알아보는 시각이
사람보다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파고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둑 분야에서도 바둑판을 컴퓨터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바둑을 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 딥러닝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를 모르셨던 학생은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딥러닝이 인공지능 기술의 중추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히 혁명에 갈만하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료 영역, 로봇공학,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감시카메라 뭐 응용은 많죠. 사실 컴퓨터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해주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은 컴퓨터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지만 뭐 영화를 찍는데도 컴퓨터가 쓰일 수 있고 결국 사람 눈이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들을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그냥 제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뭐 이쯤에서 뭐 질문을 받지 말고 그냥 계속 할까요? 예.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상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컴퓨터를 갖고 컴퓨터가 눈이 달렸다고 상상을 하세요. 근데 눈은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달렸죠.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컴퓨터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지금 고양이 사진이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물을 봐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멋진 눈과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자마자 아 이건 고양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건 고양이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쉬워 보이죠? 사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인지 맞추는 과정은 6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엄마냐 아빠냐 고양이냐 아니면 이게 1이냐 2냐 3이냐 이런 숫자들 맞추는 과정들을 컴퓨터한테 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 시각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컴퓨터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고양이를 지금 보시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지만 컴퓨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숫자들의 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고양이 눈에 어떤 숫자로 고양이 눈을 나타내고 있고 고양이 수염은 또 어떤 숫자로 나타내고 있고 그런 이 밝기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어둡고 이런 부분을 다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컴퓨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숫자 덩어리를 보고 고양이인지 알아차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컴퓨터 관점에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이게 고양이다, 이게 개다, 아니면 이게 한림대 학생이다, 아니면 이게 로봇이다, 자동차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컴퓨터 관점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은 일인지 제가 예시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일단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들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 숫자들은 결국에는 이미지, 영상 혹은 시각으로 보이는 곳의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어디가 어둡고 밝고 이런 걸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보는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오른쪽에서 볼 때 완전 다르고요. 왼쪽에서 볼 때도 완전 다른 숫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 이 배경과 섞여버리면 밝기를 이렇게 막 봤는데 여기도 갈색이고 저기도 갈색이고 여기도 하얀색이고 저기도 하얀색이고 헷갈려서 이게 고양이인지 컴퓨터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관문 같은데 뒷배경이 섞일 수도 있고 혹은 위장을 해갖고
낙엽 속에 들어있어 갖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숫자로 보게 된다면 네,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받아들이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또 조명도 있어요. 아까 숫자들이 밝기라고 했었죠. 사진이 밝고 어둡고를 숫자가 크고 작음으로 표현을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어두운 조명, 고양이가 어둠 속에 있죠.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고양이들, 한쪽만 밝게 나타나 있는 고양이들, 혹은 뒷배경이 엄청나게 밝아서 실루엣만 보이는 고양이들. 사실 고양이 한 종류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관점에서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세상은 너무나 다채로운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가려짐이라는 요소인데, 고양이가 항상 증명사진 찍듯이 딱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풀숲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담요에 덮여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꼬리만 보이는 상태가 있죠. 좀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이 꼬리만 보고도 아, 이건 고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컴퓨터한테. 그 외로도 고양이가 딱 정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앉아서 쉬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벌 서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기도 하고, 자세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고양이인데도 생김새가 다 달라요. 포즈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색깔도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고, 정말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고양이라는 개념이 딱 하나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실 사람 뇌가 생각보다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고양이들의 종류에 대해서, 사진의 종류,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정보에 대해서 아, 이걸 고양이다라고 정말 순식간에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우리들은 타고났지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능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 부분은 조금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교양으로 들었던 학생들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돼갖고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Sub Magic Here 써있죠. 어떤 마법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코드로 마법을 부려야 되는 건데, 아래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숫자 100개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고르세요. 그러면 쭉 하나씩 보면서 제일 큰 숫자를 골라내면 되겠죠. 사실 100가지 숫자가 지금 여기 보면 19, 35, 13, 23, 101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보통 컴퓨터한테 이 일을 시킬 땐 이런 식으로 시켜요. 첫 번째 수를 가장 큰 수로 놓고 그 숫자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지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5, 13, 23, 101. 근데 23이 19보다 큰 것 같으니까 23을 제일 큰 숫자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봤더니 101이 또 큰 숫자니까 더 큰 숫자로 생각하고 그 숫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사에 있는 과학자가 됐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연구소에 있는 중책을 맡은 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 숫자 더미가 고양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고양인지 아닌지 컴퓨터 보고 판단해 보라고 막 하는데, 사실 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이 숫자들이 고양이냐, 개냐, 아니면 뭐 사슴의 뿔이냐 맞추는 거 너무 어렵죠.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렵냐 하면 2012년까지도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사람들이. 2012년이면 저희가 우주에 로켓을 쏘고 있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120층짜리 빌딩이 사막 속에서 막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점에서도 요 컴퓨터한테 카메라로 들어오는 사진이 고양인지 맞추는 걸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맞추는 컴퓨터가 2012년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참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발명했는데 컴퓨터한테 눈이 없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뭔가 다 마법처럼 처리해주는 컴퓨터인데 눈을 달아줬으면 사람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 생각만 하고 그거를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매달렸죠. 그래서 저 숫자 덩어리가 고양이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문제를 잘 풀고 있어요. 영상을,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정말 찰나에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를 연구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죠. 그 사물이 본 정보가 뇌를 통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패턴을 인식을 하겠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거 고양이인 걸 알았냐 하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책에서 보고 눈으로 보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물론 본능적으로 아는 것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물들의 이름이나 종류를 구분하는 법들은 사람들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눈이 뜨이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세상을 봐오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봤을 때 고양이다 라는 거를 공부를 한 거죠, 결국에는. 근데 사람들이 뇌를 비슷하게 해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뇌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뇌는 무언가 거대한 용량을 가진 뭔가 패턴을 공부할 수 있는 물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에다가 눈을 달아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영상 패턴이 왔을 때 이건 고양이다, 이건 개다, 여기는 꼬리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학습을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학습 능력도 갖고 있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컴퓨터한테 눈을 달아줬지만 지금까지는 그 눈이 정말 사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공뇌,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통해서 뭔가 패턴을 인식해보자. 그래서 뇌와 뉴런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막 이렇게 잘 보는데 쓰이는데 사실 뇌랑 비슷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부까지 100%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무언가 거대한 용량을 가진 패턴 학습기다 라고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뇌랑 뉴럴 네트워크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뭔가 거대한 용량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패턴을 볼 줄 알고 학습을 할 줄 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파헤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뇌 같은 경우는 수만 년 수백만 년의 자연 선택 및 진화의 산물이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약간 모방을 해갖고 수학적으로 잘 설계된 인공 구조인 거죠.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구조가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동작하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사람들이 막 아직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뇌도 마찬가지죠. 뇌에다가 핀을 꽂고 이것저것 신호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애를 먹고 있어요.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뇌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학습이라는 게 나와요. 뇌랑
아까 말했던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정답과 피드백을 통한, 말이 좀 어렵죠. 정답과 피드백을 통한 정확한 패턴 학습. 말은 좀 어려운데 개념을 보면 굉장히 쉬워요.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뇌나 아까 뉴럴 네트워크한테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덕이라고 그랬죠. 이거 갠가? 그러면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삐비빅, 답은 고양이다. 너 틀렸으니까 다시 공부해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뇌, 둘 다 마찬가지죠. 정답이 틀린 걸 아니까 그 틀린 걸 토대로 머릿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다음에 맞출 수 있겠다 하고 공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고양이 사진, 개 사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집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답 풀어놓고 나서 잘못 생각했으면 해답지 보고 고치잖아요. 그래서 틀렸을 때는 이 정답이 틀렸다는 걸 알고 그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생긴 인공지능 구조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피드백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피드백을 안 하면 얘가 영원히 갠지 고양인지 모르겠죠.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딥러닝 혁명이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런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구조들이 나오고 그런 구조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해준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의 중추가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인공 구조를 만들어도 컴퓨터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걸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인공지능다운 성능을 보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한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에서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들여갖고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 발달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알고리즘의 발달도 돼 있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기술들의 디테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카메라나 스마트폰 혹은 다양한 이제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된 거죠. 양도 충분하게 됐고요. 네,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앞에서 학습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미지랑 정답을 알아야지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에어플레인, 오토모빌, bird, cat, deer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아는 이미지들을 모아놔야 뉴럴 네트워크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2010년대부터 10년간 과학자, 공학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이걸 이용해 보게 되더라도 내용을 이해 못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인공지능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된 엑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PPT를 사용하듯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겁니다. 그래서 속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 학습한다는 메커니즘만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인공지능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조들, 빅데이터, 좋은 컴퓨터 성능 등을 통해서 2015년에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준 뒤에 그 사진 안에 개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뭐 그 안에 뭐 자동차가 있는지 등등을 판별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컴퓨터가 사람을 뛰어넘었다고 여겨지고 있죠. 네, 그래서 파트 1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섯 살짜리 어린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 아 이건 엄마 사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컴퓨터한테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켓을 쏘는 21세기 초에도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지만 딥러닝 혁명을 통해서 2015년에 결국 인간의 점수를 컴퓨터가 추월했고 지금 이런 컴퓨터 시각혁명의 중심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두로 제가 인공지능 항상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인공지능 옳은가 파트 2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우리가 만든 인공뇌로 뭔가를 학습을 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 대답을 하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패턴 인식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을 했죠. 뭔가 이미지에서 분류를 하고 알파고 사례도 보셨을 거예요. 사람,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이 결국에는 끝판왕이냐 모든 패턴 인식의 제왕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정말 그러면 인공지능은 완벽한가 보다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는 회사에서 뭔가 처리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타났던 부작용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큰 기업이죠.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기업이 사람들을 채용 심사를 할 때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서류들을 심사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고 그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성과들도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마존에 지원하는 지원자 중에서 여성 중에서도 사실은 남성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잘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인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여자면 채용 심사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자들은 왜 다 떨어지고 남자들만 붙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잘못 이해를 해서 굉장히 편향된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성별 갖고 서류 심사 통과 합부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조금 개선되다가 결국엔 폐기가 돼버렸죠. 또 재밌는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안면인식 사진을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모으다 보니까 백인 남성, 여성 사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안면인식 오차가 1%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남자 얼굴은 다 알아보고 다 구분을 해서 이름을 알고 그랬는데 흑인 여성 사진을 보여주니까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흑인 여성 사진이고 누구 얼굴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최악의 사례가 하나 발생했는데 애플에 있는 자동 인식 앱 중에 페이스북에 있는 앱에서 여성 얼굴을 고릴라라고 판단을 해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인공지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도입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죠. 또 하나로는 범죄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범죄 이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재범을 할 거냐 출소자들 상대로 이런 거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이 이전에 데이터를 봤는데 흑인이면 다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재범을 하는 걸 보니까 다 흑인이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과도하게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갖고 흑인 범죄자한테 너는 거의 재범을 할 것이다. 너는 범죄자 개과천선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래서 사실 경험적인 것들이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는 분명히 개과천선할 사람을 고려해서 이제 구분을 해놔야겠죠. 근데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런 억측들이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이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편향된 데이터나 알고리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잘못 준비했고 뭔가 인공지능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획하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면 상당수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5년대 이후로 많이 이슈화가 돼서 사실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신경 써서 뭔가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게 알려져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만 완벽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만들고 데이터도 잘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의 화면을 한번 지금 보세요. 귀로 혹시 듣고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가 막 네모가 박혀 있고 막 어떤 패턴이 보이는 이상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처음 봤을 때 뭔가 막 꼬여있는 소용돌이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정답을 여기 써놨는데 이 마우스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어보면 소용돌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는 원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원이고요. 그래서 원 4개가 그냥 원 4개가 이제 크고 작은 형태로 있는 건데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잘못 공부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건 사람이 날 때부터 만들어진 인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눈과 뇌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적응을 거쳤는데 그런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억측이 발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예시죠. 이게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냐 아니면 흰색, 금색. 저는 사실 파란색, 검은색으로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흰색과 금색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파란색, 검은색. 다행이네요. 저랑 똑같아서. 근데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반반으로 갈렸어요. 제 눈에는 도저히 이게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거를 금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거를 이제 현미경 같은 거를 딱 집어서 보니까 파란색이 맞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기 조명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조명 하에서는 금색이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잘못 내재돼 있어갖고 그런 걸 통해서 저게 흰색과 금색,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흰색과 금색이라는 게. 그래서 제 동생하고도 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하고도 이거 보면서 동생은 이걸 반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기 안쪽에 예시를 보면 이거 뭐 쉽죠? 이 안에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가장 왼쪽에 사진을 보면 삼각형이 안쪽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빈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 이제 판자 같은 게 놓여 있는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혹은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바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사진에 중간에 들어있는 조그만 바가 사실은 똑같은 색이에요, 요게. 하지만 배경색이 막 다르고 이러니까 사람 눈이 착각을 일으켜서 여긴 좀 밝은 색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속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과 뇌도 속고 있어요, 사실은. 뭔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들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보기도 하고 진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색조 같은 거나 밝기를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없는 패턴을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뇌는 잘 속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잘 속을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있어요. 역사는 간단하게 2004년부터 옛날에는 스팸 메일을 안 들키려고 해보는 거를 조금 역사적으로 10년 뒤에 뉴럴 네트워크를 속이고 15년까지 와선 사람들이 막 속여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아주 물이 올랐죠.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다 허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다 이제 허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사실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모르는 학생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오른쪽 그림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여기 OX 동그라미 X를 구분하는 거를 결국에는 선을 딱 그어서 이걸로 세상에 있는 뭔가를 구분하자라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요 선을 하나를 딱 그어서 뭔가 구분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동그라미랑 X가 파란색 영역과 요 초록색 영역에 합하게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이거 선을 어떻게 그어도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선으로 구분하는 것 기술들의 한계가 있다. 자, 그럼 인공지능 어떻게 속여볼까? 막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성 방법이 뭐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면 고양이 사진이 있고, 이 인공지능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는 걸 아는 상태예요. 이때 고양이 사진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개 사진을 몇 개를 구해갖고 약간 개 사진을 뭐 흐릿하게 만들다든가 그래갖고 고양이 사진을 겹쳐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걸 겹쳐서 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에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저희가 개를 또 섞는 거죠. 그래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개가 뿌옇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그냥 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속기 시작한다.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인공지능이 고양이라고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속이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고양이라고 말했을 때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자동차입니다. 라고 인공지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건 나 고양이라고 배웠는데 자동차라고 하니까, 근데 정답이 자동차라니까 어떻겠어요. 해답지를 봤는데 정답은 자동차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피드백을 받고 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따로 뽑아내서 그거를 고양이 사진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정답을 일부러 틀리게 준 다음에 그런 피드백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고양이 사진을 섞는다. 그러면 실제로 보기에는 고양이에 뭔가 좀 찌그러진 고양이 같이 보이는데 얘는 완전 자동차나 개라고 완전 속아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나온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원픽셀 어택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개 사진에 여기 조그만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 사진에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여기 파란색 점이. 여기도 파란색 점이 찍혀 있고, 고양이 코에 점을 하나 찍었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점이 그냥 찍은 점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아까 말했듯이 계속 속여보면서 가장 인공지능이 잘 섞는 점들을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설계된 점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개인데 인공지능이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그래서 헷갈리다가 이건 고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 하나 찍었는데 인공지능이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는 더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차들, 결국에는 컴퓨터에 눈을 달아놓고 그 눈으로 세상을 봐서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탑 표지판에다가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점들을 몇 개를 찍어놨더니 인공지능이 이걸 스탑 사인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점을 찍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섬세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점을 선발해서 만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사진을 보여주면 컴퓨터가 이걸 스탑 사인판으로 못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막 로봇택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인을 보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대적 샘플도 존재한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하죠. 안면 인증. 요즘에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도
지문을 찍거나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인증을 하고, 얼굴을 통해서 뭔가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여줘서 그 얼굴로 뭐 은행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송금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에 얼굴 인증이 쓰이는데, 여기 사람들 보면 안경 보이시죠? 막 눈이랑 이상한 걸 합성한 안경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얼굴 인증을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인조 코를 인쇄해서 붙인 거예요. 이 인쇄해서 붙이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사진을 그냥 인터넷에서 구해서 인쇄한 다음에 여러분들 코에 딱풀로 붙이시면 돼요. 여태까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속을 수 있나, 어떻게 속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인공지능을 안 속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면 가장 쉬운 해결책은 속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 보는 어린아이, 이걸 처음 보는 어린아이는 요 막대기 색깔은 다른 거다 라고 하는 거지만, 요 안쪽 막대가 같은 색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더 이상 속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학습을 한다면 인공지능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창과 방패의 대결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패가 나오면 또 좋은 창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킹을 해서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과 또 방어를 해서 이거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인공지능 경진대회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제가 강연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사회대 학생들이나 경영대 학생들 많이 듣는다고 했는데, 사실 소용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경진대회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이 경진대회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고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도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들고 온 건 캐글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사진만 보고는 모르겠죠. 구글에서 나온 경진대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쓰시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가입해서 대회에 참여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사진을 주고 정답을 줘서 알려준다. 그걸로 학습을 하고, 평가용 데이터로 사진을 주고 정답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 정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여기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피부에 막 점들이 있어요. 그 피부 점 사진을 올린 건데, 이 점이 진짜 피부암인지 그냥 점인지 의사들도 사실은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전문의, 이걸 완전히 평생 보고 산 전문의도 정확도가 100%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 사진과 이 점이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준 다음에 정답을 안 알려준 데이터를 갖고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사가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지를 갖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의사가 돼서 이게 피부암인지 아닌지 맞춰보는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 점 사진을 10장만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눈으로 보고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한 10만 장씩 줘요. 피부암 사진을, 점 사진을 10만 장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의사가 이게 피부암인지 아닌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맞는 사람도 나오겠고 90점 맞는 사람도 나오겠고 60점 맞는 사람도 나오겠죠. 굉장히 잘 만들면 100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100점을 맞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사진이 워낙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경쟁 요소를 띈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네이버 카페처럼 그냥 가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랭킹판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보는 사람들이 이 격동의 랭킹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98점으로 1등이었는데 내일 보니까 누가 98.5점으로 1등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랭킹판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 시스템이 머리를 잘 쓴 게 한꺼번에 랭킹판 점수를 다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가 10만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채점을 절반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절반만 채점을 한 다음에 그걸로 랭킹판을 보여주고 대회가 종료하는 순간에 마지막 것까지 채점을 다 해서 보여주니까 랭킹판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의 경쟁 심리도 유발하고 인공지능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은 기술을 공짜로 얻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띠고 있는 이런 좋은 플랫폼입니다. 네, 경진대회 제가 학생들도 몇 명 참여를 시켜보니까 이게 점수가 계속 바뀌는 걸 보고 흥미를 느껴서 알아서 잠에서 일어나고 알아서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내일은 누가 1등이 돼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한 달 동안 대회를 한다고 하면 내가 요걸 요렇게 해서 1등이 됐는데 요걸 고치니까 2등이 돼 있고, 또 어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1등이 뺏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도 이게 참여했다가 이런 경쟁에 중독되기 시작해서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상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상금을 많이 못 받더라도 명예나 이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제 1등을 여러 번 차지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엔비디아나 구글 이런 데 회사에 취업할 수가 있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거죠. 이런 상금과 명예, 이력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상금 수령을 위해서 고수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답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수들의 코드를 보고 학생들이 아, 얘네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딱딱했죠.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경진대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있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부터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타이타닉을 검색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은 굉장히 유명한 연습대회예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검색해서 일단 뭐 참여하는데 공짜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회에. 자, 여러분들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나요? 많은 학생들이 고전 명작,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많은 학생들이 타이타닉 영화를 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니까. 그래서 이 타이타닉 대회가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대회 주최 측이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명단 한 2,000 몇백 명 될 거예요. 그 명단을 주는 거예요. 명단을 주고 얘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승객들의 명단을 주고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맞춰봐라 라는 대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니까 막 거기서 보니까 그 흑기사들이 나타나갖고 어린아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어린아이부터 먼저 태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높은 클래스, 나는 우등석 승객이었으니까 나 먼저 타야 된다 해서 우등석 승객들이 먼저 배에 탔어요. 그러면 영화를 봐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 좀 나이가 어릴수록 생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등석 사람들은 좀 많이 살지 않았을까, 막 나름대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특히 임산부 뭐 이런 사람은 무조건 구출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승객 명단을 한번 추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정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코딩을 잘 못하시죠, 아직.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솔루션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고 추천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겨놨어요. 여기 보면 추천이 27,000개가 있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눌러보면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피 앤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알아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답 정답지가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해설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임산부는 무조건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정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그래서 설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태반일 거예요. 영어가 문제라면 번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영어 공부도 좀 더 하시고요. 근데 만약 코드가 문제라면 우리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나 학교의 관련 커리큘럼을 조금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가 문제라면 수강을 하시면 되지만 요즘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가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코드가 워낙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갖다 붙이다 보면 알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봤더니 타이타닉 요거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예측했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내가 랭킹이 정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그러면 솔루션을 토대로 혼자서 해보셔도 좋고 새로운 경진대회에 참여해봐도 좋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너무 재밌다. 그러면 사실 친구들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데이터를 보는 눈을 기르고 어떻게 솔루션을 구성해서 랭킹을 올려볼지 연구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같이 할 만한 친구를 찾아서 같이 하면 항상 좋습니다. 비전공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진입장벽이 낮다고는 했지만 없다고는 안 했어요.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타이타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면 모두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네, 영어만 읽을 수 있으면요.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거를 시켜보면 사람마다 또 적성이 나뉜다고 어떤 학생들은 몰두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고 있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재미를 못 느끼는 학생도 있어요. 네, 제가 재미를 못 느끼는 학생까지 이렇게 독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좀 나오게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학교 커리큘럼을 이제 호기심을 갖고 동기부여가 돼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인공지능 고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 캐글의 상위 랭커들 비전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조건 최상위 상금을 받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공, 예를 들어서 화학 전공, 인문계 전공, 혹은 수학 전공,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다 전공이 컴퓨터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잘해요. 결국에는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하고 뭔가 그림을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런 랭킹판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교내에서도 이제 경진대회가 앞으로 계속 기획이 돼서 열릴 거고요. 바깥에 한림대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대학들의 무시무시한 고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소꿉장난처럼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고요. 그래서 뭐 상금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일 주제는 제 관심사기도 하니까 흥미 느끼는 학생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10분 휴식을 갖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휴식 시간 중에 휴식을 잠깐 하시고 그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이 4시 4분이니까 4시 15분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 올려주세요.